그래서 이제 미션 임파서블 5, 6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이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전체와 톰 크루즈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일단, 시리즈가 예, 96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꽤 오래된 거의 30여 년 아마 뭐 내년에 시리즈가 끝난다 하면 거의 30여 년을 끌어온 시리즈인데 네, 이 시리즈가 오래도록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를 음, 생각을 해보면 뭐 블록버스터로서 완성도와 볼거리가 충족된다는 거는 모두가 그렇게 느끼는 지점일 것 같고요. 네, 그 미션 임파서블의 구도가 저는 일반적인 그동안의 첩보물이 취해왔던 구도와는 좀 다른 경향을 보여서 그것도 하나의 인기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뭐 007이나 007을 영감받은 첩보물들을 보면 음, 항상 적의 패턴이 뭐 공산권 적이나 동유럽권 적이나 어떤 그 냉전 체제를 대변하는 음, 세력들을 많이 적으로 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내부의 적을 추적하게 만들잖아요. 미션 임파서블은. 그렇죠. 그리고 마침 미션 임파서블이 시작했던 시점이 음, 이제 이데올로기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시점이었잖아요. 네, 부소 갈등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음, 90년대 중반부터는 조금 화해 무드가 음, 80년대 말부터 사실 있긴 했었지만 그 이후에 나온 첩보물이기 때문에 음, 오히려 어떤 특정한 나라나 뭐 특정한 개인을 딱 집어서 너희는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더 예,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좀 적이 확실해지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음, 그 적으로 설정된 뭐 나라나 사람이 뭐 예를 들면 한국인이었다 아니면 또 네, 한국이었다 예, 이러면 또 한국에서는 좀 불편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007 같은 경우도 음, 20번째 편인가? 그때 아마 네. 북한을 메인 빌런으로 했을 거예요. 맞아요. 피어스 브로스넌 나왔을 때 같은데, 네네. 얼리미티드인가? 그쯤인 것 같은데. 네. 어나더 데이인가 아마 뭐 그때 아, 네. 그런 것 네 같습니다. 그때 북한을 뭐 악의 어떤 축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그때는 음, 또 남북이 좀 사이가 좋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왜 또 한국을 그렇게 나쁘게 묘사를 하냐, 뭐 음, 왜 그런 아시아권을 비하하냐, 뭐 이렇게 네. 얘기가 나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특정 민족을 설정을 안 하니까 음, 어느 나라든 재밌게 볼 수 있는 되게 탈 이데올로기를 하면서 조금 더 보편성으로 가는 영화의 방향이 그래도 어떤 특정 국가를 딱 나쁜 사람으로 해놓는 것보다는 더 음.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냉전 체제 때는 적이 이미 모두가 이 사람들이 적이라고 모두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러니까 동북권을 타겟으로 삼아주면 관객들이 좋아할 것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적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어떤 확실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냉전 시대 때는 그 선택이 관객을 더 끌어오기에 더 좋은 선택이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뭐, 보정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뭐, 그것도 저는, 사실 할리우드 네, 블록버스터는 미국만 네. 갖고 장사하지 않으니까 그걸 아, 무시하기는 근데, 쉽지 않겠죠. 네. 근데 냉전 시대 때 미국 영화가 퍼져나갔다고 하면 같은 진영에 있는 국가들끼리만 거의 봤을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뭐 네. 옛날에는 더 영화를 개봉 금지 이런 게 그럼요. 국가적으로 좀 더 활발하기도 했으니까요. 검열 같은 거나 수입 금지 이런 게 네. 훨씬 많았기 때문에. 네. 문화적으로 음. 전반적으로 좀 통제가 강한 시기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어느 정도 약간 뉘앙스 주는 정도는 그래도 하고 있죠, 요새. 그 그렇죠. 탑건 매버릭 봐도, 저기가 어디 국가겠거니 느낌은 오지만 정확한 국가만 얘기 안 할 뿐이지. 그렇죠. 정확한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특정은 안 하지만 이상하게 눈이 많이 오죠. 아, 네, 그렇죠. 네, 어느 쪽이 이상하게 연상이 눈이 많이 쌓여 된다. 있고 아, 네. 아까 뭔가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거기는 사실 아마 뭐 말을 그쪽일 안 했지만 말을 것이다. 한 뭐. 거나 마찬가지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 밖에도 그냥 감독이 그동안은 다 달랐으니까 음, 거기에서 오는 재미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네. 감독이 같이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같은 감독이 여러 편 한다고 해서 막 음, 시리즈가 지루하거나 이러진 않았잖아요. 음, 물론 뭐 두 편밖에 안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또 비슷한 틀에 조금씩 다른 느낌이 시리즈마다 담겨오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이단원트도 무시를 못하겠죠. 이단원트라는 캐릭터의 매력, 톰 네. 크루즈의 매력일 수도 있고요. 네. 그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인기 비결이지 않나.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봤습니다. 네네. 뭐,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보면서 저는 네. 뭐라 그럴까?
약간 독보적 이런 느낌이 있어서 어. 사실은 뭔가 다른 영화가 특별하게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빌바오님은 영화가. 어떠셨는지. 왜요? 그러게요. 저는 이제 그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랑 이 시리즈를 좀 비교해보면 어떨까라고 아, 생각을 인디아나 해봤는데, 존스. 네네. 조금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첩보는 아니니까, 인디아나 네, 존스가. 그죠? 네네. 근데 비슷한 점이 꽤 많아요. 아케이드 어, 형식이라는 거, 그 액션, 우리 꽤 나온다는 점, 그리고 음, 남성 주인공의 원맨 쇼를 다룬다는 점에서 그쵸, 그쵸. 상당히 공통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케이드가 약간 게임 깨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미션을 깨 가는 그런. 어, 그 아케이드성이 이제 어떤 공간 안에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뭐 이런 식의 형식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비슷한 점이 음, 꽤 있죠. 네. 그래서 또 시리즈물로 꽤 나왔다는 점에서 또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제가 원, 투 뭐를 좀 봤어요. 근데 아, 또 최근에 나온 네, 그 네. 영화를 고편을 위해서. 볼까 하는 마음으로. 근데 안 보는 걸로 마음을 굳혔긴 아, 했지만 어쨌든 네. 네. 근데 원투를 보니까 확실히 예전이어서 촬영 장비나 기술 같은 것들이 지금에 비해서 현저히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겠죠. 물론 그 아무래도. 시대에도 많이 고도화돼 있긴 하는 건 맞지만 뭔가 세트에서 촬영하는 느낌이 많이 나요. 그 음, 어떤 아무래도. 그런 지형지물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만든 것 같은 느낌 꽤나 그때만 하더라도 들거든요. 또 현장 로케가 어려운 분위기이기도 했어서. 실제로 카메라를 들고 움직이고 뭐 거기서 음향을 컨트롤하고 이런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네. 세트에서 찍은 느낌이 정말 많이 났는데 이거를 이제 뭐 촬영 스킬 같은 것들로 좀 잘 건드려서 잘 만들어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 파벨만스 보면은 그런 스킬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아, 그것도 그러니까 또 스필버그 감독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소리가 실제로 나지 않지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찍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음, 해준다거나 음, 아니면은 중요한 액션씬을 컷을 계속 활용해서 실제 액션이 일어나지 않아도 액션이 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컷을 이용한 액션 씬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부족한 어떤 기술력들을 이제 잔머리로 많이 좀 이겨내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음, 근데 피전 임퍼서블은 그 뒤에 이제 10년 뒤에 이렇게 나온 10년, 20년 뒤에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좀 더 공간이 확장된 공간에서 촬영되는 액션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촬영 기술이나 뭐 촬영 장비 이런 것들이 훨씬 좋기 때문에 좀 더 닿기 힘든 공간까지 카메라를 갖다 댈 수 있다라는 그쵸. 것 때문에 좀 더 극적인 액션을 할 수 있는 거죠. 막 건물 꼭대기 올라가고 뭐 어디 뛰어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음, 촬영 기술이 더 발전되고 촬영 장비가 좀 더 소형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가능한 것 같고 그거를 잘 활용해서 액션의 강도가 훨씬 높아지고 액션의 배경이 훨씬 커지고 또 어려운 각도에서 이걸 막 찍고 막 움직이면서 찍고 이런 게 다 가능해지면서 액션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네네.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음, 촬영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공간들을 네. 최대한 최대한의 구도로 담아내는 특징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점이 더 어, 실감나는 어, 요소를 극대화하는 음, 음, 음. 하나의 장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 느끼는 현실 인식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의 현실 인식은 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 그렇죠. 인식이라기보다는 공간 인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 음,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의 최대 반경은 한 요 정도, 구 하나 정도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은 시경계를 뛰어넘을 움직이면서 막 할 수 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좀 더 그 공간, 활동 반경이 펴져 있는 넓어지는. 공간의 네, 너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길어지는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촬영 기술의 발달이 그 액션을 담을 수 있는 것의 한계가 훨씬 더 넓어졌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좀 많이 보였고요. 또 주제의식 측면을 또 봐야 될 텐데, 음,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가 1, 2, 3가 나왔던 시절, 1, 2는 이제 80년대 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 네네. 동부권이 붕괴되지 않은 시점이죠. 네. 그래서 미국이 소련과 비교해서 헤게모니를 지워야 되는 걸 강조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그렇죠. 프로파간다적인 특성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다. 물론 진짜 정말 뭐랄까
확실한 프로파간다적인 성격은 아니죠, 사실. 약간 비유적인 프로파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돌려서 좀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이 인디아나 존스의 배경이 30년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독일 나치가 많이 나와요. 나치군이 이제 세계의 유물을 탈취하려고 한다. 그거에 맞서서 이제 인디아나 존스라는 미국의 사학자가 뛴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이 이제 헤게모니에 도전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 사실 2차 대전 때부터기 때문에, 그렇죠. 2차 대전 때부터 독일군에 맞서서 세계 질서를 위해서 뛰었던 것이 미국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로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걸 아, 의도하고 찍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다른 인디아나, 국가를 네, 비판하기보다는 네. 미국이 이래서 대단해를 좀 더 극대화해서 보여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로만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음, 그리고 나중에 후속편에는 또 저기 4편에는 KGB와 또 경쟁하는 부분도 나오긴 합니다. 음, 어쨌든 1, 2편만 봤을 때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치 애들이 30년대부터 날뛰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뛰던 게 미국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세계의 질서를 맡기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듯한 뉘앙스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와 비교를 해보자면, 미션 임파서블이 나올 때는 냉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네네. 확연한 외부의 적이 사실 없잖아요. 또,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인권의식이라는 게 많이 성장을 했고, 자연스럽게 이제 적대적인 분위기가 좀 사그라들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인권의식의 중요성이 또 높아지기도 한 거죠. 또 이제 이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가 받았던 비판들,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적인 비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적을 상정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음, 많은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좀 더 내부의 적에 집중하는 영화를 만들어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네네. 그 사회가 시점부터 복잡다단해지니까 네네 어떤 특정한 국가나 특정한 그 세력을 지칭해서 딱 네. 비판을 하기에는 좀 위험성이 높아진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또 특정 세력을 상장하는 것에 이익이 있었다면 이제 이 90년대부터는 그 이익이 없는 거죠. 오히려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커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변화가 된 것 같고, 007 시리즈가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어, 공산권과의 다툼을 좀 위주로 했다면, 소련군 스파이가 많이 나오고 뭐 이랬다면, 네네. 그 이후로는 사실 좀 약간의 방황 시기를 겪다가 결국에는 이제 내부의 테러리즘과 좀 싸우다가, 최근에는 이제 내부와의 적 찾기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죠. 네. 007도. 다니엘 크레이그가 나왔던 시리즈들은 조금 그런 게 옛날처럼 뭐 극명한 대비가 희석되는 느낌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 크레이그부터는 사실 이제 내부의 적찾기 쪽으로 많이 넘어갔고, 음, 그리고 본 시리즈는 애초에 출발부터가 약간 그런 자아찾기 거기는 쪽으로 아예 출발하고, 후에마이로 시작을 하니까 네네네, 그런 내가 식으로,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좀 변화가 있었다라는 점이 보인다는 거고, 네, 네, 그러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인디아나 존스가 나오던 그 시절과 비교해서 헤게모니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거냐? 그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디아나 어, 존스 시절에는 적과 적이 적이 존재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려내도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고 또 그 당시에는 좀 요즘과 같이 PC하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어, 어떤 뭐 유물을 탈취한다던가 특정 인종을 좀 나쁘게 묘사한다거나 특정 문화를 좀 저속하게 표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절이었던 거죠. 네네. 근데 그런데 지금은 또 양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요즘에 나오는 어떤 그런 남성 원맨쇼 액션물들의 특징은 약간 특정 적을 뭐 이렇게 상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나쁜 놈이고, 얘네들은 이러이러한 성과를 갖고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보다는 우리가 더 멋있어. 이렇게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헤게모니를 질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깔고 제작이 된다기보다는 요즘에 그냥 나 요새 좀 잘해. 나 힘세. 이렇게 유능하지? 잘하지?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헤게모니를 가져오려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정도. 내가 어떤 적과 싸우는지는 굳이 보여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어떤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정도만 해도 유지는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톤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게 사실 문화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세팅, 기본적인 어떤 생각의 흐름 구조를 문화를 통해서 저는 만든다고 보는데 우리가 살면서 미국이 세다라는 거를 배워서 아는 거지 사실상 체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뭐 살아가면서 그렇죠. 미국이 네. 오늘 미국 좀 세네 이런 거는 잘 생각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지구촌 사회에서 뭐 미국이 가장 큰 힘을 갖고 있고 뭐 대한민국은 그 미국이 꾸려가는 그 세력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고 뭐 요러하지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배우고 뉴스를 통해서 아는 거지 현실적으로 체감하진 않는단 말이죠. 네네. 물론 그 체감하지 않는다고 해서 틀린 말이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맞지만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알고만 있는 거지. 일상적인 음. 느낌으로 받아들이진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네네. 일상을 살면서 뭐 미국과의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러나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인식이 좀 깔려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항상 강력하고 또 미국이 세계 질서를 통해서 무언가를 항상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좀 깔려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경향성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게. 이런 경향성을 만드는데 문화 컨텐츠가 작용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미국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어느 지역에 미군이 파견돼서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미군이 어느 나라 국토에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는구나.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떤 하나의 국가의 군대가 다른 나라의 국가에 주둔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태인데.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자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세력 구도상 자강을 할 수 없는 나라들이 더 음. 많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미국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든 일단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그런 음, 어, 어떤 그런 머릿속에 경로가 세팅이 되는데 이제 이런 거를 문화 콘텐츠로 좀 하는 것 같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인디아나 존스에도 있었고 뭐 007에도 있었고 뭐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도 사실 그런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미국 출신의 요원들이 타국에서 마음 놓고 총을 쏘고 마음 놓고 추격전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런 건데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왜 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가서 총을 쏘고 다른 요원을 잡아오고 뭐 추격전을 하고 왜 이러냐. 그 나라 경찰은 왜 안 나와? 그 나라 경찰과 군대는 뭐 해? 라고 의심을 품고 안 보잖아요. 그냥 그렇죠. 자연스럽게 보게 되죠. 심지어 이런 오편에서 게, 이단원트가 네. 총리도 쏘잖아요. 영국 그러니까요. 총리도.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영화를 통해서 보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게 뭐 노골적으로 적국을 세팅하는 프로파간다가 아니더라도 프로파간다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네. 요새는 이런 프로파간다적인 성격을 띠는 작품을 만나기가 약간 좀 힘들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한 색채를 템포 좀 지나간 느낌이라. 그쵸.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는 게 지나간 트렌드예요. 네. 네. 근데 보면 중국이 이제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미국이 이게 네. 트렌드 아닌가요? 거의? 중국은 이쪽이 트렌드인 거지. 네. 그러니까 중국은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놓고 싸우던 옛날 시절에 미국에서 나오는 컨텐츠와 비슷해져 보이는 느낌을 현재 중국에서 만들고 있어요. 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랑 시리즈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굉장히 그런 걸로 유명해서 네, 우리나라 네, 영화 팬들이나 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네. 조금 우스갯 영화로 취급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잘 못 받아들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세계 전반을 소화하는 행위를 하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중국이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비웃죠, 사실. 실제로 그렇지가 않으니까. 네. 그런 작품들 중에 하나를 제가 꼽아봤는데, 여러 작품이 있는데, 뭐, 최미역행,
코로나 시국에 나왔던 채무의 아, 편도 그것도 있고, 정말 뭐 말이 많았었던. 예, 또 뭐 네네. 유랑지구도 있고, 뭐 아, 여러 가지 이제 중뽕 시리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정점이죠, 전랑이. 네 가장 뭐랄까 첩보물 혹은 뭐 원맨 액션물과 비슷한 점이 있는 게 전랑이라서 전랑을 제가 좀 봤어요. 아, 보셨다고요? 보니까 네 봤죠. 예. 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저 그 봤습니다.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아, 네. 뭐, 영화에서 편견은 없지만, 만약에 네. 영화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음. 아, 전랑은 되게 후순위이긴 하거든요. 정말 내가 무슨 어디 섬에 갇혀 있는데 유일하게 나오는 DVD가 뭐 전랑이다 그러니까 이렇지 않은 이상 외장하드에 전랑 1, 전랑 2밖에 없어. 없다. 그래 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지 않은 이상 잘 안 볼 텐데 어쨌든 전랑을 봤어요 어, 제가. 어, 근데 대단한, 아 또 하나 배웁니다, 사실. 네네 이런 저조차도 어떻게 준비성 보면은 네 준비를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네.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아 미치게 그렇죠 되네요. 그렇죠. 예,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요 정도 한다 이겁니다 제가 해냈죠. 아,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떤 네네. 거냐면 뭔 내용이에요? 이게. 전랑 2를 제가 봤는데 네. 오르고 회사 가는 옆차저 집에서 오르고 내리고. 말이 너무 많아요. 전랑 2가 뭐냐면 현재 중국에서 아프리카 쪽에 진출을 상당히 많이 해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그 아프리카에 중간에 공장도 뉴스에 많이 짓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1대1로 같은 사업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중국이 해외로 영향력을 좀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로 아프리카에 진출 상당히 많이 해 있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자원들이나 아니면은 젊은 인구들이나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보면 뭐그 실제 현장에 뭐 공장도 많이 짓고 현지인도 많이 채용을 하고 또 뭐 중국인들도 거기에서 많이 살고 계시고 건설을 대신 해주기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떤 그 특정 아프리카 국가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 때문에 대통령이 반란군에 의해서 죽고 그 반란군이 이제 중국 사람들을 막 함부로 가두고 살인하고 공장을 뺏으러 들고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 상황을 어떤 중국의 특수부대 출신의 한 남자가 그 상황을 해결하고 사람들을 구한다 이런 내용인데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중국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대사로. 그리고 아, 어, 중국 사람들은 항상 좋은 일을 한다는 듯한 이미지 포장이 나오고 또 중국인들은 그 아프리카인과 함께 한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돌본다. 이런 느낌의 어떤 묘사들이 계속 나오고요. 또 이 상대적으로 중국이 도전하는 패권에 속해 있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묘사들이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쿠데타가 그 배경이 되는 국가에 일어났을 때, 그 서구의 국가들은 그냥 떠나요. 이 일을 불안하다는 지키지 이유로. 않고 떠나고 중국군만 남는군요. 그렇죠. 중국 해군만 남아서 그거를 지키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더 구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을 때, 뭐, 미군이 사실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또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전랑 2에서는. 근데 그런, 007 제일 초창기에 나왔던 작품들에도 사실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뭐 네네, 뭐. 10년대에 나왔던 007도 그렇게까지는 네네. 묘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근데 대사에다가 그냥 뭐 중국인들은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지. 뭐 중국 군인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지. 이런 식의 이거를 대사로 박아버립니다. 그냥 음.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노골적인 프로파간다를 하는 작품도 요즘 시대에도 나오고 있다. 네, 그런 거를 좀 아, 보게 되는. 너무너무 투박해가지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나라에 대한 호감 비호감을 넘어서서 네, 네, 어떤 나라의 그렇죠. 영화든 그렇게 영화를 만들면 좀 그렇지. 투박하고 되게 단순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중국에 대한 러블리가 형성되어 있는 중국인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 영화의 어떤 메시지나 메시지의 강도나 받아들이기 좀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전랑투는 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어요. 요즘봐 그 중국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중국의 이미지와 중국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국의 이미지는 많이 괴리감이 있구나를 좀 이 전랑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요. 결국에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이런 요즘에도 노골적인 프로파간다의 작품은 나오고 있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뭐 이런 게 단순히 뭐 중국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게 태양의 후예가 사실 상당히 많은 흥행을 했는데 태양의 후예 보셨습니까? 태양의 후예 그냥 하이라이트만 봤죠. 근데 어떤 태양의 후예는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고 좀 이런 네, 거죠. 알고 있죠. 근데 그거는 네. 아예 그냥 그 국군의 시스템 자체를 음. 좀 모르지 않나라는 지적을 더 많이 받지 않았나요? 그렇죠. 뭐 경례 같은 것도 잘못되어 있고, 뭐 그 아예 지휘 체계 같은 것도 무시되어 있고, 뭐 그런 네네. 거죠. 군대를 모르는 사람의 판타지가 구현이 되어 음. 있다라는 비판에 가까워서 군인 판타지. 네. 어찌됐든 거기서도 또 우리 한국군이 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은 나오니까요, 또. 그렇지. 거기서도 이제 그 뭐 대한민국 군인들이 그 우르크라는 파견 네. 지역의 주민들을 지키고 또 뭐 큰 지진에서도 막 사람들을 구하러 구조대가 오고 또 의료진들이 목숨을 걸어가면서 수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특정 지역에 진출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하는 그런 야욕을 보여주는 건 아닌데 약간 소극적인 측면에서 프로파간다가 된 건 맞는 게 대한민국 국력이 이 정도는 되고 또 약간의 부족함이 있는 지역에 가서는 이런 선한 뜻과 선한 의지로 무언가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국가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다라는 거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긴 했거든요. 네네. 대한민국 바깥에서는. 이것도 사실 이제 태양의 후예도 어느 정도의 프로파간다적인 성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좋게 한국군이 묘사가 되어야 음, 드라마의 메인 스토리인 송혜교와 송중기의 로맨스를 사람들이 안심하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군대가 약한데 얘네들이 네. 막 연애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집중이 안 될 텐데. 지들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뭔 연애냐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의 연애를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네. 뭐 사트 시그널에 스펙 좋은 분들이 나오는 것처럼. 전문직의 연애를 음, 사람들이 로망으로 많이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죠. 전문직이 되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망과 또 그런 근사한 사람이 되고 나서 하는 어떤 근사한 사랑에 대한 욕망들이 다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태양의 후예도 전랑 시리즈도 인디아나 존스도 미션 임파서블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교해볼 만한 건덕지가 있었다 이러는 거거든요. 네. 듣고 보니까 또 약간 그런 게 있네요. 이 체제의 우수성을 네. 뭐 군대 이야기나 첩보원 이야기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네. 어디에서 다루겠어요, 그죠? 그렇죠. 우리 체제가 그나마 네. 낫다는 얘기를 뭐 완전히 뜬금없는 멜로나 호러물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이렇게 녹아낼 수는 있겠죠. 뭐 호러물을 할 수도 띄워주기 있겠는데 어렵죠. 근데 아니 뭐 귀신이 나와 네네. 어떤 막 엑소시스트 성당 신부님도 못한 악마를 잡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해병대가 가서 했다. 뭐 귀신 잡는 해병대가 가서 뭐 그거는 완전히 전랑 아니에요? 네? 전랑 공포 너무 영화 좀 버전 아닌가요? 너무 무리했나요? 어쨌든 뭐 하려면 할 수 오히려 있다. 차라리 그냥 아예 귀신으로 내도 알 포인트처럼 예. 군대를 얘기를 껴야 얘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정통으로 그렇죠. 하기에는 첩보물이나 그런 사실상 뭐 제가 좀 일거리 딴지를 무기, 걸어봤고 네네, 맞아요. 체제 정확하게 보여주긴 좋죠. 뭐 첩보물 이런 것들이 뭐 네네. 액션물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프로파간다를 넣기에는 좋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영웅스러운 존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향력에 묻혀서 국가의 이미지를 좀 끼워 팔기 이렇게 하는 거는 있는 거죠. 그쵸. 그런 거는 좀 가능하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게 현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네, 그럼 환호하는 이유가 있겠죠, 또. 또 자주 보다 보면 또 그게 그럴싸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미디어나 문화의 힘이자 무서움인 힘이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은은하게 깔아놓는 그런 것. 네. 원래 사실 노골적인 것보다도 이렇게 은은하게 깔아놓는 게 진짜 네. 효과가 좋죠. 그럼요. 근데 그런 게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또 케이팝을 통한 어떤 국위선양 같은 것들이 많이 돼서 국가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는 것처럼. 그래요. 미션 임파서블 얘기하다가 이 얘기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원래 판매를 하다 보면 끝이 없죠, 또. 이야기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네, 어떻게 퍼질지 또 저희가 뭐 방송이 아니어도 아. 이야기를 사실 이렇게 풀어내잖아요, 원래.
예. 아, 맞아요. 예. 이야기의 갈래가 어디로 이어져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토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이런 게 또 네. 꼬리에 꼬는 그런 거죠. 네. 네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그냥 예, 그렇죠. 꼬리만 계속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물어야 되는데 맞아. 마무리는 잘 못 져. 네, 어쨌든 그냥 꼬리야 그냥. 계속 물리기는 해. 그냥 네. 꼬리를 계속 물리긴 해. 네네. 사실 뭐 그렇게 마무리가 중요한 것 같지만 마무리가 잘 안 되니까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무리를 향해서 좀 가볼까요? 이제 네 가시죠. 네. 영화 이거 언제 보셨죠? 네,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네. 우리 톰 크루즈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죠. 아 잠깐 또 해보죠. 사실 뭐 네. 너무 많이들 칭송을 하시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말을 보탠다고 뭐 다른 내용이 있을까 싶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영화 수공업자 딱 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요새는 어떻게 보면은 배우들이 조금은 뭐 공정에 맡기는 출연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1년에 한두 편 적당히 찍고 돈 많은 영화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영화에 나와서 거액의 개런티를 챙기고 이런 그림으로 톱 배우들이 많이 가는데 이렇게 제작 일선에 직접 참여를 해서 본인이 스턴트를 하고 본인이 작품의 방향을 설정을 해서 본인이 마케팅에도 막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일반적인 배우들과는 또 다른 영역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남들은 재봉틀로 할 걸 하나하나 바느질을 해서 최고의 수공 예품을 만드는 그런 배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배우이자 제작자이기 때문에 그죠? 네네. 작품의 곳곳에 자신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또 이분이 그런 영향력들을 그냥 개인의 영달에만 쓰지 않고 그걸 산업적으로도 좋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 영화인으로서 진짜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탑건 매버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탑건 매버릭 덕분에 극장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조금 반등세를 갖춰지게 된 게 사실이니까 그러기까지는 또 톰 크루즈가 개봉을 미루고 미뤘었던 시도들이 있었고 또 본인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글로벌하게 흥행이 잘 될 만한 작품들을 매 작품마다 여러 나라들을 돌면서 특히 아시아 지역은 북미에서 오기도 힘든데 매 작품마다 오기가 이렇게 오는다는 건 진짜 거의 뭐라고 할까 톰 크루즈만 한 거잖아요. 할리우드 스타들 중에 그렇게 한 사람이 없죠. 네네. 물론 한국의 영화 시장이 그만큼 커진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글로벌하게 본인의 홍보 활동을 넓히면서 더 많은 배우들에게 자극을 주고 더 많은 영화인들에게 자극을 주는 모습이 저는 이 사람이 작품 바깥에서도 참 멋있는 영화인이다. 인간적인 삶이야 찬반이 있겠지만 영화인 톰 크루즈는 까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정말 이분만의 영역이 있다. 저는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 영화 헌트가 있었잖아요. 그 헌트 감독 제작을 정우성이 하고 이정재 배우가 하시고 이정재 정우성 두 분이 주연을 맡으셨잖아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홍보 활동을 2, 3주만 하는데 6주 동안 하시더라고요, 홍보를. 이정재 정우성 두 분이.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떤 그런 톰 크루즈의 영향을 좀 받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점이 있겠죠. 왜냐면 커리어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톰 크루즈는 감독을 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본인이 주도해서 영화를 만들어 왔고 이정재도 헌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뭐 제작 감독 이런 카메라 뒤에 있는 일을 더 많이 해본 거기 때문에 그런 톰 크루즈가 줬던 행보들이 전 세계의 전 세계에서 슈퍼스타라고 할 만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워낙 이분이 미션 임파서블이나 탑건 때문에 액션 배우 이런 느낌이 좀 강해졌는데 원래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브래드 피트도 사실 비슷한 평가를 받죠. 네네. 워낙 미남 배우다. 또 중간중간 뭐 바빌론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연기력이 필요한 영화들 연기력이 더 돋보여야 되는 그런 작은 영화들에 간간히 출연을 하는 반면에 톰 크루즈는 뭐 한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거의 블록버스터 위주로만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릭터를 봤을 때 이 사람의 그냥 액션 때문에 내가 참는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들잖아요.
네. 이단 헌트 같은 경우도 이 이단 헌트라는 캐릭터의 삶이 되게 복잡한데 그 복잡함을 장면 장면에서 보여줘야 되는 감정신이 부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연기를 잘하죠. 네. 그래서 연기도 잘하고 이렇게 책임의식도 있고 뭔가 영화에 대해서 진심이고 그래서 이거 뭔가 흠잡을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흠잡을 게 있다면 뭐 그의 종교에 대한 의심 정도. 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영화 바깥의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뭐, 네. 네, 그러니까 다만 영화계의 사람의 하나로서는 사실 뭐 흠잡을 수 없죠. 네네. 물론 흠을 뭐 잡으려고 막 본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까지 완벽에 가까운 행보를 보일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드니까. 근데 이제 다만 뭐냐면은 너무 블록버스터 위주로 필모그래피가 쌓여가니까 네. 옛날처럼 좀 다양한 영화를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 톰 크루즈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후반까지는 되게 좀 독특한 드라마 장르의 영화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뭐 어퓨 네, 굿맨 그렇죠. 천몰이라든지 레인맨 같이 드라마 완전 정통 드라마에도 나오고 제리 맥과이어도 네네네. 그런 작품에 다시 한번 출연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이분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네. 물론 이분은 작품을 본인이 직접 기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넓게 작품을 만들 수 있지만 또 그 시기 아니면 못하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 시기가 지나기 전에 더 많은 작품에 한번 출연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리고 원톱 영화 말고도 다양한 배우들과 랑데뷔 해보는 작품도 기다려지고 그렇습니다. 조연으로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네. 거군요. 엔드 톰 크루즈 막 이런 영화 한번 보고 싶어요. 포스터에. 아직은 근데 이제 주연으로 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한때 전성기를 지나서 주연으로 내려가는 배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배우들의 역보다는 아직은 좀 더 앞서라서 뛰고 싶어하는 욕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아까 인디아나 존스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톰 크루즈가 네. 최근에 내 꿈이 해리슨 포드라고. 해리슨 포드 배우의 나이대에도 그렇게 연기를 하고 싶다고. 현역으로 하고 싶다 이런 의지가 강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몸 관리를 계속 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80 나이에도 막 뛰어다니고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 네네. 그때 그랬죠. 그 폴아웃에서 되게 놀랬던 게 저 나이에 저렇게 뛰어다니는 게 말이 되냐. 그쵸.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런 거를 꾸준히 계속 하고 싶다. 왠지 또 할 것도 같아요. 또 몸 관리 시스템이 워낙 또 할리우드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또 돈도 많으시고 하니까 어떻게든 잘. 사실 성룡이 지금 톰 크루즈 나이에 스턴트를 조금씩 줄이는 영화를 해왔거든요. 코믹 연기를 좀 비중을 높이고. 네, 아예 정극으로 가든지. 근데 톰 크루즈 아저씨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같은 경우는 여보세요? 존중합니다. 예. 글쎄, 뭐 저는 이럴 때 보면서 약간 진짜 신에 도전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요즘 사회 신은 없죠. 근데 신에 가까운 존재들이 있다고 하면 영화 배우들 같은데, 왜냐면 영화 배우들은 영화 안에서 한계가 없게 그려질 수 있잖아요. 영화 안에서는 사실 뭐 어디든 다 갈 수 있으니까 시간을 다 뛰어넘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는 신에 가까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영화 배우인데 그걸 제대로 좀 활용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계속 인간이라면 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일들에 계속 도전하는 것을 삶의 모토로 좀 잡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 이게 영웅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완성은 사실 영웅적인 임무를 수행하다가 죽을 때 사실 또 완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워낙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어떻게 남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냐가 영웅으로서의 삶에서는 좀 중요한데 개인으로서의 삶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런 영웅적인 도전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죽어도 자신은 만족할 것 같은 정도의 어떤 위험한 도전을 그래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거를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번 7편에서도 예고편에 나왔던 그 네. 오토바이 활강 장면이 네.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장면을 먼저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왜 먼저 찍었냐 물어보니까 내가 찍다가 죽으면 죽을 수도 있지 않냐. 근데 그렇죠. 만약에 한참 찍어놓고 이 장면 때문에 내가 죽어서 완성이 안 되면 얼마나 손해겠냐. 그렇죠.
그래서 첫 촬영 때 찍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했다. 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촬영장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거라고 스스로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근데, 음. 근데 본인도 굉장히 두려움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엄청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나 봐요. 그러니까 최대한 잘 뽑으면서도 이제 안전은 챙기는 그렇죠. 그렇게 해야겠죠, 사실.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어쨌든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존재하면서 신화적인 인물이 되고 싶어 하는 게 그의 욕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영화라는 것, 그러니까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는 것에 대한 집착이 아주 센 사람 같아요. 엄청 그러니까 세죠. 예, 그러니까 영화를 요새는 사실 영화를 영화관에서 본다라는 개념이 사실 무뎌져 있잖아요. 많이 조금 바래져 있죠, 그렇죠. 이제는. 원래는 영화관에서 보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그 네네. 비디오가 나오고 뭐 인터넷이 등장하고 OTT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영화가 영화관에서만 머물러 있었지만 좀 더 작은 TV로 왔다가 이젠 좀 더 작은 스마트폰까지 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고 자주 접할 수 있고 또 압도적이지 않은 시공 공간에서 영화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 공간에서 벗어나서 영화가 상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영화의 후광이라는 게 많이 없죠. 아우라랄까요? 그런 게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예전에는 보러 가기가 너무 힘들었고 자주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네네. 영화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경외심 같은 게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 영화를 사실 경외적으로 보고 있지 않죠. 그냥 그냥 컨텐츠 수많은 예, 일부죠. 네. 수많은 시간떨거리들 중에 하나로 경쟁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유튜브 컨텐츠와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으니까. 네네. 근데 그런 시대에 역행하고 싶은 거고 거부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 탑건 매버릭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Not Today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영화는 영화관에서 여전히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보여주려고 이제 그런 스케일에 계속 도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영화를 봐도 이제 같은 영화를 본 게 아닌 시대가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공통의 경험을 복원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보는 것 자체로도 영화가 특별해지긴 하거든요. 아무리 좀 심심하고 또 대단하지 않은 영화도 영화관 안에서 그 영화만 보고 집중하면서 보면 그 안에서 영화가 보여지는 장면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조금 허술하다고 하면 내 경험과 내 생각을 꺼내면서 그걸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영화관에서 보는 것 자체에 되게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강조하려고 어떤 그런 영화들을 계속 찍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반드시 봐야만 하는 작품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좀 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관객들로 하여금 영화관을 가는 습관을 만들거나 혹은 유지하도록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가 점점 계속 하찮아지니까 그렇죠. 영화라는 그 그 매체 자체가. 경험들도 점점 이제 네, 네, 많이 희석되고 있잖아요. 예전처럼 네, 말씀하신 대로 특별해지지가 않고 네. 점점 뭐라 그럴까 그냥 놀이공원이랑 비슷해지는 뭐, 그렇죠. 그냥 뭐, 그 정도? 그만 생각이 네. 드니까. 그런 거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 같고. 받아주세요, 좀, 아, 방송님. 방송 안 할 겁니까? 방송국, 어쨌든 이제 이게 왜, 그니까, 막, 이렇게 보니까 오마주지, 이거 우라카야 아닙니까? 이거 이제 이 얘기 하니까, 탑건 얘기 잠깐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보러 가는데, 올해요? 네, 오. 내일까지 할 네, 텐데, 예. 이번 주 지난주 주말에 갔었거든요? 토요일 날? 네. 근데 갈 때 스쿠터를 타고 갔어요. 저희 집에서. 부천까지. 네네. 그러면 김포공항을 지났는데 근데 그 가는 길 중에 김포공항 그 부지 있잖아요. 그 부지를 네네. 둘러싼 도로를 지나서도 갈 수가 있어요. 부천으로 가는 길에.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그 공항 근처 둘레를 따라서 부천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머리 위가 갑자기 그늘이 막 지더니 그 다음에 엄청난 소리가 확 나는 거예요. 그 탑건의 그 장면처럼? 예.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제 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행기가 거의 한 30m 위로 지나간 거죠. 여객기가? 예, 여객기가. 뭐 여객기인지 음, 아닌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 머리 위로 뭔가 확 지나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되게 오, 신기한 경험.
진짜로 그냥 거의 뭐야? 그러니까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정확하게 뭐가 오는지를 조금 늦게 알았는데 근데 뭔가 갑자기 뭔가 기압이 높아지는 느낌이 막 들고 머릿속에 바람이 확 지나가고 갑자기 그 근처가 그늘 확 지더니 보니까 비행기가 제 오른쪽으로 지나가고 있더라고. 뭔가 영화의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셨겠네. 그 탑건 매버릭에 왜 그 사령관이 비행기 띄우지 말라 그랬잖아 했는데 그 왜 하고 사령관 지나가서 머리 위로 비행기가 땅이 확 지나가니까 꽝 하고 울리는 그 장면. 네, 그거를 어느 정도 좀 간접 경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의 시네마화네요. 그렇죠. 하드 시네마를 탐 크루즈가 강조하다 못해서 사람들의 일상을 침투시켜 버렸네. 그러니까 네. 그 경험을 했을 때 바로 떠오른 게 이거 탑건 그거네? 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마 네. 그 탑건 매버릭을 본 분들 중에서 스쿠터를 본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을까요? 오토바이를 타본 사람들.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비슷한 공통의 경험을 준다는 게 네, 그렇죠. 영화관 경험의 가장 근본적인 메리트라고 생각이 드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냥 자랑한 건데 이렇게 또 이렇게 메시지를 비결이 어떻게 되네요. 끌고 가네요, 또 너님이. 나님이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참 얻어 걸리네요. 이렇게 오래 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요런 걸 있었고, 톰 크루즈가 이제 영화관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그 관객들은 그 집착 때문에 재밌는 작품, 그리고 영화관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톰 크루즈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된다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잡혀 있고, 또 거기에 파생해서 역시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돼. 라는 생각이 다시 하게 만드는. 맞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네, 그렇죠. 뭐 배우들도 그냥 직업의 일환이니까 내 돈 받아가면서 잘 지내면 그만인데. 네, 맞아요. 그런 산업적인 측면도 충분히 고려한다는 게 저는 직업 윤리를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사실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일을 계속 한다는 점에서 뭔가 일반적인 사람이 보지 않는 어떤 경지에서 세상을 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신인가 봐요. 신에 도전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근데 적어도 실질적으로 영화 신에 가깝고 신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돈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의지대로 하려면 하는 게 꽤나 될 겁니다. 네. 그 신의 권능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돈은 또 통하는 면이 있잖아요. 돈 있으면 다 되니까. 네, 돈 있으면 다 되니까. 그렇죠. 사실상 신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해봤고 이제 긴 녹음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대미를 마지막으로 7편 얘기를 해보고 마무리 짓죠. 1등! 흡파 뒤집어진다! 7편은 데드 레커닝 파트 1입니다. 파트 1이라고 붙여놓은 걸 보면 내년에 또 하나 나온다. 를 알 수 있고요. 이 데드 레코닝의 뜻이 수책항법이라는 뜻이래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전문 용어라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얘기를 드리면 어떤 외부적 정보를 못 보는 상태, 그러니까 뭐 지형 지물이라든지 어떤 전자적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지도가 있어. 그럼 이 지도에서 내 현 위치를 파악을 하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파악을 해서 그 느낌 갖고 이동하는 걸 데드 레코닝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원트의 상태가 지금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IMF나 CIA의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 신디케이트라고 하는 이 위험한 조직을 본인이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방법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해결하는 방식을 비유한 게 아닌가 싶어요. 놓여있는 상황 자체가 데드 레코닝이다. 네네. 그쵸. 그래서 내용도 뭐 5, 6편과 크게 차이가 없고 이 미션을 어떻게 수행하냐. 사실 이 시리즈는 왓보다 하우가 중요한 시리즈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사실 뭐 목적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죠. 뭘 보여줄 거냐가 더 중요하죠. 네, 이번에도 어떤 기절초풍한 스턴트와 액션 연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배우 얘기를 잠깐만 해보면 이번에 조금 주목해서 볼만한 분은 한 2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헤일리 앳웰이라고 패기 카터. 네, 마블 시리즈에서 에이전트 카터로 나오셨던 분이 네. 이단 헌트 편에 있는 그레이스라는 캐릭터로 출연을 해요. 이번에 분량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폼 클레멘티에프라고
이분은 가오갤에서 멘티스로 출연하셨던 분인데 그렇죠. 이분은 빌런 쪽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분들과의 어떤 대결과 협업으로 네. 또 영화의 내용이 풍성해지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 또 기존의 출연진들도 다 나옵니다. 5편에 나왔던 일사 파우스트랑 6편의 화이트 위도우까지 다 나오고요. 그리고 빌런 맡으신 분이 인상이 조금 멋있더라고요. 이사이 모랄레스는 저도 이름만 알고 조금 생소한 배우인데 포스가 있어서 솔로몬 레인급의 임팩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바네사 커비는 또 나오죠? 네, 그러니까 화이트 위도우. 네. 화이트 위도우도 이번 편에 나오고 조금 6편보다는 존재감이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미리 보고 오신 분들이 얘기로는. 네. 그러면은 뭐 그러면 근데 워낙 또 여자 캐릭터들이 좀 생동감 있게 그려지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 시리즈에서 가장 긴 영화이거든요. 이번 7편이. 2시간 그럼에도 40분. 불구하고 43분 가까이 된다고 하던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집중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캐릭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이번에 이단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을 할지 예고편 보니까 정말 잘하면 IMF하고도 등질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IMF 국장이 왜 우리가 선과 악을 통제할 수 있는데 왜 네 대의와 이상을 강요하고 강조하냐? 왜 그렇게 일을 하냐? 라는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신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왜 이거 한낱 인간의 잣대에서는 이해가 당연히 안 되겠지. 우리 이단 헌트 선생님의 뜻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단 헌트가 자기 동료들과 같이 어떤 이야기를 펼쳐 나갈지 기대가 되고 이번에도 워낙 또 완성도가 높아서 그러니까 사실 녹음할 때는 이제 관계자들한테만 공개가 돼서 후기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유료 시사가 진행이 된 상황이라 후기들이 그렇죠. 올라오고 오늘부터 있거든요. 네네.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주말 시사가 있었는데 역시나 뭐 또 그냥 최고의 산사들만 올라오네요. 보니까. 그렇죠. 저도 너무 톡방에서 봤는데 재밌게 봤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1편의 그런 첩보 스릴러적 요소가 좀 강화됐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1편이 그래요. 재밌었어요. 그게. 오밀조밀한 아기자기한 그 맛이 있었어요. 네. 네네. 러닝 타임이 길기 때문에 네, 최대한 커피나 콜라는 좀 덜 마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방광에 컨트롤 잘 하시면서. 네, 영화 팬들은 컨트롤 잘해야 됩니다. 네, 요새는 또 시네마를 추구한다고 관객들을 자꾸 시험하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곧 나올 오펜하이머도 3시간이라고 하고. 하하. 이럴 때는 그러면은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너무 많은 식사는 또 식곤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차라리 전날 폭식을 하세요. 전날 고 폭식을 에너지로 하시고 봐라. 다음날 공복 상태로 가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걸 또 공복이라고 하나요? 폭식 했는데. 그러니까 잉여 음식물만 갖고 가는 거죠. 이제 본인의 에너지로만 승부하죠. 네. 음식물에 의존하지 않고. 네네. 3시간을 우리도 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화도 안 쉬는데. 그렇죠. 아무튼 또 올 여름에 후회하지 않을 작품이 하나 나올 것 같고 다만 변수가 뭐냐면 이제 12일이 정식 개봉이잖아요. 예. 12일부터 장바입니다. 16일까지. 그렇군요. 톰크루즈가... 비 오면은 뭐 딱히 할 일 없는데 영화관 가는 게 차라리 더 괜찮지 않나요? 외출을 자제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과연 정말 톰 크루즈가 신의 영역으로 가는 거라면 이걸 이겨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자연을 이기면 신이 아니겠습니까? 네. 동남풍을 좀 불러오던가 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렇죠. 비가 많이 오는 개봉주라 이거를 어떻게 과연 극복을 할지. 근데 뭐 4일 정도로 흥행이 왔다 갔다 할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첫 주 관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또 계속 경쟁작들이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근데 물론 아마 톰 크루즈라면 또 관객분들께서 비를 뚫고 가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집에서 그 장마 때문에 꿉꿉한 상태에서 있는 것보다 에어컨이 나오는 영화관이 쾌적하죠 또. 쾌적할 수 있습니다. 네네. 얼른 저도 빨리 보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네, 수고하셨고 자 상당히 장시간 녹음을 했어요. 2시간 반을. 미션 임파서블 러닝 타임만큼 녹음을 한 것 같아요 지금. 2시간 반을 단 둘이서 옆에 있지도 않는데. 그렇죠.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2시간 반을 떠들어 제껴봤어요.
네, 저희 빌바오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이번 두 번째 녹음이 압도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좀 뭔가 저도 한번 말을 하고 다시 한 거라 좀 정리가 더 됐고. 내용이 충분히 전달을 해드린 것 같고 또 녹음 당일날에는 빌바오님이 1인 3역을 동시에 하셨잖아요. 맞아요. PD도 하시고 엔지니어도 하시고 호스트도 네.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눈과 손이 바빴던 게 보였어요. 아, 집중이 사실 좀 어려웠죠. 왜냐면 이 공간과 장비에 좀 적응이 됐다면 네네. 여유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도 했어요. 맞아요, 사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여유롭게 녹음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야기가 풍성하게 담기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뭐 저희 방송이 이렇게 조금 길어도 뭐 넘길 만한 내용들은 충분히 넘기실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뭐 듣는 분들께서도 러닝타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네. 사실 지금까지 들어주신 거면 많이 끝까지 들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세 편으로 나눠도 되겠는데요? 오, 트릴로지로 가나요? 2시간 40분이라, 30분. 근데 사실 저도 말하면서 걱정이 됐던 게, 네. 편집을 어떻게, 제가 편집에 너무 좀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그냥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내일 또 녹음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네. 편집에 오래 시간을 쓸 수가 없어서. 하여튼 뭐 편집 얘기는 뭐 제가 알아서 잘 네네. 하도록 할게요. 말하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예. 네. 그래. 일바오님은 어떠셨는지? 일단 디스코드로 처음 해봤는데 잘 적응을 하시는 것 같고. 네네. 또 디스코드라는 게 또 이렇게 시간 제한 이런 게 좀 없다 보니까. 네. 여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은 면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재미있네요. 디스코드로 하는 것도 매력이 있고, 뭔가 오늘 좀 방송이 많이들 들어주셔서, 네. 제가 또 최장수 패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의 명예가 좀 회복되는 에피소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예가 회복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장시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네, 저도 나름대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디스코드 녹음이기 때문에 저도 어색할 수 있으니까 지금 사실 빌바오님 사진을 제가 옆에다 해놓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지금 그 모니터에다가 모니터 한 켠에 빌바오님 사진을 조그맣게 해놓고 내가 뭐 돌아가신 분도 아닌데. 왜냐면은 너무 막 모니터에다 떠드는 게 제 그림이 안 그려져가지고. 그래?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 아직 멀쩡한데요. 네, 그래서 뭔가 이분이 말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고 싶어서 조금 약간 이상한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뭐 약간 섬뜩한데요, 뭔가. 근데 이걸 초반에 말하면 조금 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껴놓고 있다가 지금 딱 터뜨렸죠, 제가. 마지막에 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이게 또 첩보물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뭔가 으스레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첩보물보다는 약간 서스펜스. 오컬트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분신사바도 아니고. 그래, 어쨌든 고생했고 다음에. 네네. 빌바오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죠. 뭐 7편 이렇게 우리 디스코드로 짧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7편 보고. 뭐 제가 언제 볼지를 몰라가지고. 네, 그거는 또 제가 다른 분이랑 하셔도 뭐 그렇게 막 서운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일주일 안에 푸짐하게 보셨기 때문에 사실 팟캐스트에서 로그네이션과 폴아웃을 이렇게까지 다룬 방송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7편 보고 그냥 해요, 같이. 1시간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디스코드 좋은 게 이런 거. 나중에 얘기 나누시죠. 네. 이럴 때 또 쓱 빠져나가죠, 또. 네. 제가 뭐 빠져나갈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정 출연 하나인데. 지금 로그아웃 누르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가요? 네. 아무튼 이 대장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그래요. 체력이 좋네요. 난 좀 그만하고 싶어요. 분들께서 좀 7편을 보시기 전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의도가 잘 전달되길 바라면서. 그만해, 좀 이제. 알았어. 그만해. 네네. 그만해.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뿅. Rakosia. Yes. Rakosia. Yes.